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그 물권과 채권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됐는지 흥미로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채권과 관련해서 그 채권 양도라는 게 있어요. 채권 양도. 그러니까 내가 은조한테 그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럼 내가 근데 그런데 받을 돈이 있죠. 받을 돈이 바로 이제 받을 돈에 대한 권리가 바로 채권이란 거거든요. 근데 이 채권을 내가 청재한테 그 또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청재한테 내가 이걸 주고 싶어. 이 채권을. 그럼 청재하고 채권 양도 계약을 하고 그 은주한테 알려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야지 청재가 은주한테 그 돈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은주가 나한테 갚아버렸어.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청재한테 양도를 했을 때 은주는 청재가 그 돈 달라고 하면은 뭐라 하겠어요? 갚았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채권 양도로 그 은주한테 대항을 하려면은 양도하는 내가 은주한테 통지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은주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청재는 대항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대항을 못하는데 또 은주는 또 뭘 할 수 있다고? 그 전에 있었던 사유들, 통지 전에 있었던 사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유를 가지고 그 청재한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450조 1항, 2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내가 450조를 한번 볼게요.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그러니까 내가 채무자 은주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 그 은주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그 채권 양도 받았던 걸 가지고 대항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451조 2항을 보면은 뭐라 되어 있냐면 1항 말고 2항 양도인이 양도 통지만을 했어. 양도 통지만을 했을 때 채무자 은주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 나에 대해서 생긴 사유를 가지고 양수인 청지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채권 양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채권의 모양새 그대로 넘겨받는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뭐 청재는 결국은 뭐 껍데기 채권을 양도받은 거나 똑같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채권 양도에서는 이렇지만은 물권 양도에서는 등기를 하면은 확실하게 어느 누구한테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건데 이 450조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이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권리질권에도 적용이 돼요. 권리질권이 어디 있냐면은 349조예요.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 요건. 그러니까 내가 은주한테 갖는 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받을 돈을 결국 그 청재한테 내가 또 돈을 꾸기 위해서 권리질권을 설정해주고 그 은주한테 알려주고 해서 이제 대항 요건을 취득하면 청재가 나중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349조인데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누구죠? 내가 450조 규정에 의해서 여기서는 이제 제3채무자가 은주가 되는 겁니다. 왜? 권리질권의 당사자는 내가 청재한테 돈 꾸면서 아빠 담보 좀 해주세요. 내가 은주한테 받을 그 돈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권리질권을 해줄게 했다는 거예요. 은주 권리권 설정의 당사자는 청재하고 나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은주한테 알려주거나 은주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청재가 은주한테 대항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349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를 한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넘긴다는 거거든. 넘기는 거나 그 다음에 담보조로 설정한다 하거나 그 방법은 똑같다라는 것을 450조 그 다음에 349조 똑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450조가 또 같이 또 문제 될 수 있는 게 학생들 공부할 때 337조 전질의 대항 요건이 있거든. 전질이란 게 있어. 전질. 예컨대 내가 이제 은주한테 돈을 꿔줬어. 꿔주고 내가 은주한테 보석 반지를 이제 담보로 받았어. 그게 바로 이제 동산에 대해서 질권 설정을 받았다는 뜻이거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질권자란 이야기야. 질권자. 근데 내가 또 청지한테 돈을 또 꾸고 보석 반지를 넘겨줬을 때 이것을 전질이라고 말을 하거든. 전질. 전질을 했을 때 결국 청재는 나한테 뭘 받은 거자 가지게 됐냐면은 보석 반지도 점유 이전 받았죠. 그 다음에 은주한테 갖는 나의 채권도 청재가 이제 갖게 됐거든요. 근데 은주한테 내가 승낙도 안 받고 내가 그냥 전질한 거거든. 전질했을 때는 역시 이 경우도 은주한테 알려줘야 돼. 은주한테 알려주지 않으면은 혹은 은주가 승낙하지 않으면 청재가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개념이 돼요. 이게 바로 337조예요.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 사실을 통지하거나, 내가 질권자잖아요. 보석 반지를 받은 질권자가 은주한테 전질 청재한테 넘겼다라는 통지하거나 은주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전질을 가지고 채무자 은주나 그다음 보증인 이런 사람들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책임 전질에 있어서는 두 개가 설정되는 거야. 채권도 질권의 대상이 되는 거고 또 질물도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세 가지 조항이 같이 연결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조항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마지막으로 450조가 또 적용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변제자 대위예요. 변제자 대위. 변제자 대위는 480조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480조인데 내가 은주한테 돈을 꿔주고 내가 이제 돈을 이제 받을 채권을 받을 돈이 있단 말이죠. 근데 청재가 대신 나한테 갚았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은주가 갚을 돈을 청재가 나한테 대신 갚았다고. 제3자가 갚았을 때 제3자인 청재한테도 권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했을 때는 청재가 그러면은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은주는 돈도 갚지 않고 나는 돈을 받았고, 청재가 내 입장에 서야 돼. 변제자가 대위한다 이거죠. 그래서 은주한테 갖는 내가 은주한테 받을 채권하고 그 다음에 혹시 담보가 있었다면 담보도 누구한테 청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또 은주는 나한테 돈을 갚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갚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청재가 은주한테 변제자 대위로서 대항하려면은 주장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통지, 승낙. 450조가 이렇게 네 군데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포처럼 막 이야기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480조 1항 채무자를 위하여 은주를 위해서 변제한 청재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나의 승낙을 얻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전항의 경우에 450조 내지 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돼 있거든. 그러니까 통지나 그다음 승낙 이런 것이 대항 요건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한 4개를 말했어요. 뭐 말했어요? 450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지명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있는 채권. 그러니까 어미나 수표 이런 게 증권에 의해서 증서를 제시해야만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엄이나 수표는 어때요? 나 채권 있어, 수표 채권 있어 하면은 엄이나 수표 잃어버리면은 그거 안 되죠. 근데 지명 채권 내가 은주한테 받을 돈은 어떻다? 서로 간에 약속된 것이거든. 이름이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정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니 증권자 채권은 어떻게 돼요? 엄수표는 어떻게 양도되죠? 엄수표를 줘야죠. 교부합물 효율이 생긴다. 이건 508조고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다고? 말로 하면 된다고요. 양도하거나 설정하거나 또 권리질권 설정하거나 그다음에 내가 채권자에 받을 돈이 있었는데 보석반지 가지고 있는 채권자였는데 그것을 또 전제를 했을 때도 역시 은주 승낙 없이 했을 때는 은주와 나와의 내부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청재가 대항하려면 통지 승낙이 필요하고 청재가 대신 나한테 갚았다 하더라도 은주한테 주장하려면 통지나 또는 승낙이 있어야 한다. 이런 개념. 몇 조? 제일 처음에 450조. 두 번째 349조 권리질권. 그 다음에 337조 책임전질. 480조 변제자 대위. 이 정도를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 더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동시항변권하고 그 다음에 상계 이런 게 좀 어렵다 해요. 동시항변권 536조 이랑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제 민법적이 나와 있는데 쌍무계약이라 하는 게 뭐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 주고받는 계약이에요. 그 대표적인 쌍무계약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매매계약.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내가 은주한테 퇴촌 땅을 그 100평을 1억 원에 팔았어요. 매매만 돼 있다고, 등기가 안 하고. 뭐 등기해가지고 뭐 소유자가 됐다면 별 문제가 없죠. 근데 이 단계, 매매만 한 단계에서는 나는 뭘 팔았으니까 뭘 받아요? 테이크. 받을 것은 뭐다? 돈. 그다음 줄 것은 등기하고 점유 이전이죠. 그러면은 서로 간에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그럼 보통은 1억 원에 대해서 계약금을 당일날 지급하고 중도금은 이제 한 달 후, 그 다음에 잔금은 잔금 뭐 한 절반에 해당하는 5천만 원, 중도금 4천. 중도금 먼저 미리 주는 거죠, 대개는. 근데 잔금을 치룰 때는 뭐 은주는 그냥 줘요? 뭘 받고 줘야 돼? 등기 서류를 받고 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동시항변권이라는 뜻이에요. 쌍무의 당사자 일방은 나는 상대방 은주가 그 채무이행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뭐라고? 자기 채무이행, 나의 채무 뭐야? 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은주 입장이 마찬가지라고.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적이 있지 아니한 때는 그렇지 않다. 뭔 말일까? 내가 먼저 등기를 먼저 해주고 한 달 후에 그 잔금을 치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동시항변 못하지. 나는 먼저 이행을 해야 되죠. 이러한 동시항변권이 있다면 항변의 효과로서 뭐가 있냐면 이행 지체가 되질 않아. 이행 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 기브 앤드 테이크라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동시항변권을 알려줬고, 상계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상계도 공부 한참 해야 이제 좀 이해가 되는 492조일 거예요. 상계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자, 아까 동시항변권은 뭐였어요? 같은 종류예요? 다른 종류예요? 다른 종류. 돈하고 등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근데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해. 나는 은주한테 받을 돈 1억이 있고 은주는 나한테 전에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매매 대금으로 5천만 원을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럼 서로 간에 채권자이면서 채무자죠. 했을 때 쌍방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그러니까 내가 은주한테 받을 돈은 뭐 오늘이 뭐 10월 11일을 하면
한 9월 10일 날 받을 돈이 그 변제가 덜 있었고 은주가 나한테 받을 매매대금 채권은 9월 30일이었어요. 그럼 현재 근데 내가 지금 현재 1억 원을 은주한테 달라고 해. 현재는 몇 월 며칠? 10월 10일. 달라고 하면은 은주는 뭐라고 한다고? 은주도 받을 돈이 있잖아. 5천에 대해서 상계를 하고 나머지 5천만 원만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이게 상계입니다.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에게 관해서 상계할 수 있다. 상계, 단독행위로 상계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채권의 힘은 좀 약하다 그랬어요. 채권은 청구를 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그 다음에 해제. 그래서 390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채무 불이행의 유형에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행지체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없게 돼버리는 자기 잘못으로 할 수 없게 되는 이행불능, 그 다음에 했는데 완전치 않은 불완전이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는 채권 총론의 문제고 채권 강론에는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서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543조 이하에. 그래서 계약 543조에 보면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해야 되고 일방적으로. 그 다음에 544조에 보면은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할 수 있는데 하지 아니한 때 뜻이에요. 이행 지체라는 뜻이야.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는 그 손해액만 입증하면은 할 수 있는데 해제는 계약을 한번 했으니까 막바로 그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회를 줍니다. 상대방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그 최고하고 촉구를 하고 그 상당 기간 뭐 한 일주일 정도 기간 줬는데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돼 있고요. 이행이 불가능한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 546조. 이럴 때는 이행 불능일 때는 최고 없이 불가능한데 이행을 뭐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546조에서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는 채권자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548조에 의하면은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그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거든요. 551조에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더욱이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방이 해지한 때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은주하고 나하고 이제 그 태촌 땅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는 등기를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은주가 잔금을 마련할 길이 막혀가지고 은주가 이행을 못한다면 나는 은주한테 언제까지 이행하라 해놓고 그 계약을 물려버리고 해제해버리고 풀어버리고 청자한테 다시 팔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은주도 나한테 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5천만 원 줬잖아요.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나도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은주한테 점유를 해준 게 있다면은 나도 점유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물권 쪽에서는 이제 물권의 양도성, 물권 침해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 해가지고 소유권에 대한 뭐 반환 청구로 뭐 토지 인도 뭐 그다음에 방해 제거로서 건물 철거, 그다음에 유업하게 등기를 해갔을 때는 등기 말소 청구 이런 게 실무 사례라 했고, 채권 쪽에서는 이와 같이 이제 채무 불이행 문제, 손해배상, 그다음에 계약 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그 주요 쟁점이 됩니다. 불법행위 부분도 있는데 법정 채권으로서 사무관리 부당행위도 불법행위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회 됐을 때 한번 언급을 하고 또 강의를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 강의 초반에 채권 양도부터,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으로서 통지 승낙, 이 450조가 연결되는 부분이 349조의 권리질권 대항 요건, 그 다음에 337조 책임 전질의 대항 요건, 480조의 뭐였어요? 변제자 대비 대항 요건을 등장인물로 뭐 정의, 은주, 청재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강의를 해드릴게요.